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수 좋은 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소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5번째 작품인 것 같네요. 일제강점기 김첨지라는 인력거꾼의 하층민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만약 내신이라면 우리가 여러 번 보고 가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모의고사라면 낯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생각을 해가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소설을 읽을 때는 낯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각 단락별로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며 갈등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거예요.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상황과 갈등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달락 읽어볼게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네요. 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음침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소설에서 이렇게 날씨를 비가 오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뭔가 불길한 예감, 불안한 상황, 이런 걸 알려준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날이야말로 동서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가 인물이죠. 에게는 오랜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거기 사대문 안을 말합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아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김첨지는 오랜만에 손님을 2명이나 받았네요.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80전이나 벌었네요. 그야말로 재수가 온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지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 그렇죠? 열흘 동안 손님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손님이 있어서 매우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50전, 30전, 백동화 이런 말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네요. 오늘날에는 돈을 이렇게 50점, 30전 이런 단위가 없죠. 백동화라는 돈도 쓰지 않으니까 당시 일제강점기를 알 수 있는 시대적 소재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달락을 보면 김첨지가 오랜만에 운수가 좋아서 돈을 벌게 된 상황을 말해줬고요. 나달락 봅시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는지 벌써 달포가 넘었다. 달포는 뭐예요? 1달 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매우 많이 굶었다.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었다. 구태여 쓰라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잡고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나 충실하였다. 그래서 그는 김첨지를 말하죠. 그래서 김첨지의 마음을 보여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병이란 놈에게 여기까지 했고,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세로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부인이 지금 알아 누워있는 상황이죠. 병이 이다지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했기 때문에 병이 났대요.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오라질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오라질려니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 처먹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땡긴다 하고 눈을 헙두고 지랄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여러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롱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 갈겼다. 홉뜬 눈은 조금 바로워졌지만 이슬이 맺혔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자, 여기를 보니까 오늘 있은 일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새벽 대바람부터 운수가 좋아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콜록거린 지 달포가 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도 아내가 지금 아픈 상황인데 김첨지는 일을 나왔고요. 김첨지가 아내를 떠올리는 부분. 아내가 아픈 이유는 열흘 전인가 김첨지가 오랜만에 돈을 벌어서 뭐 곡식과 나물 사다 주니 허겁지겁 먹고 체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김첨지의 생각도 보여줬죠. 김첨지는 아내가 아픈 것이 눈시울이 뜨끈뜨끈할 만큼 속상했으나 그렇게 내색하지 않고 막 욕을 하면서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김첨지의 성격은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라고 할 수 있네요. 겉으로는 차가운데 속으로는 좀 정이 깊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지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줄 수 있다라고 김첨지는 기뻐하네요.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 3살이래려.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이 푼푼하였다. 푼푼하였다는 뭐예요? 좋았다라는 뜻이겠죠. 왜요? 아내와 아이에게 밥을 사줄 수 있으니까요. 김첨지는 이렇게 돈을 벌고 나서 가족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다는 마음에 푼푼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김첨지의 성격을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서 보여주고 김첨지의 속마음을 통해서 김첨지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곳곳에 뭐요? 우라질련 뭐 눈을 왜 바로 뜨지 못해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란 말이야 조롱복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조롱복은 복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라질년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럼 이 욕을 하는 것은 김첨지가 겉으로는 이렇게 욕을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는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비속어 사용으로 인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물의 계층도 알려주죠. 그죠? 하층맨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여하기도 하죠. 저 비속어 사용의 효과 보았습니다. 그 다음 다단락으로 가볼까요? 다단락으로 가기 전에 나단락의 내용은 뭐였어요? 김첨지 아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김첨지는 아침부터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이와 부인에게 먹을 걸 사줄 수 있기 때문이야. 아침에 나올 때 부인이 설렁탕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다단락 봅시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이십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도 비가 오는 중에도 우장도 없이 우산도 없이 그 먼 곳을 철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이건 서술자의 생각이죠. 처음 것 둘째 것으로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자, 어떤 겁이 났을까요?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이 캥겼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인은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죠. 김첨지 아내는 그 뼈만 남은 얼굴에 6월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다 애거라는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손님이 왔는데도 마음이 썩 내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단락은
또 다른 손님이 왔지만 조금 멈칫거리게 되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올 때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은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났습니다. 그 상황 이야기해줬고요. 그럼 라달라 까봅시다. 장면이 바뀌었네요.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머니가 앓는단 말은 들었네 하고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난 상황이죠. 아까 그 손님도 모셔다 드렸나 봐요. 이제는 저녁이 돼서 치삼이는 누구겠어요? 마누라의 병을 안다고 했으니 김첨지의 친구쯤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꾸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는 상황.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누구의 말일까요? 김첨지의 말이겠죠. 김첨지는 화를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에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바득바득 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어이 이런 어치를 채워서 꽃배기 한 잔씩, 꽃배기 한 잔, 술이겠죠.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구준비는 의연히 계속해서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네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마달락 봅시다. 김첨지는 시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네, 설렁탕을 잊지 않은 거 보니까 김첨지는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전셋집을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려둔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라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들 죽기 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주기, 술 기운을 말합니다. 술 기운을 띠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 안에 들여놓았을 때 제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그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정적을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그런데 김첨지는 지금 취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정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쿨럭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다. 거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린다기보다는 한층 더 깊은 침묵을 깊게 하고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김첨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깊은 정적 가운데 어떤 소리만 들리고 있나요? 아이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에요. 만일 청각에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하는 소리는 빨 따름이여 꿀떡꿀떡하고 전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는지도 모르리라. 그런데 김첨지는 취기가 있어서 주기가 있어서 이 정적을 감지하지 못했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젖바는 소리는 아이가 엄마의 젖, 김첨지 아내의 젖을 빨고 있는데 빈젖을 빨고 있다는 얘기죠.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 맞으련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련 하고 평소처럼 욕을 했는데 평소에는 들어오면서 이렇게 욕은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김첨지도 어쩌면 부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과하게 반응했을지도 모른다는 서술이었습니다.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과잉 반응,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허세? 허장허세 이런 말 넣을 수 있겠네요. 인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 추운 기운,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올라온 먼지 냄새,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오는 똥내와 오줌내. 왜 이래요? 방은 되게 좁고 비는 오고 있는데 이 집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열흘 동안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가지각색 때가 껴이 앉은 온내 병인의 땀 섞인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김첨지는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년! 남편이 왔는데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왜 일어나질 못해? 라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눈 위에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뜬 걸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아빠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가 우는가 봐요.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놓고 운다. 운데도 웬 엉글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 아니라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울다가 지쳤다는 거죠.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라달락은 김첨지가 설렁탕을 사들고 집안에 왔는데 무시무시한 정적이 흘렀고, 그래서 김첨지는 약간 오바해서 부인에게 왜 남편이 왔는데 일어나질 않아? 라고 하는 장면. 자, 봐달락 볼까요? 발로 차도 보고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겨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올리며 이년아 말을 해 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야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눈 위에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지는 달개똥 같은 눈물이 추구니의 뻣뻣한 얼굴을 어릉어릉 적신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추구니의 얼굴에 한 대 부부여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해.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다니만. 그러니까 제목에 운수 좋은 날은 반어법이 쓰인 거네요. 그러면 이 운수 좋은 날은요. 김첨지의 아내가 죽은 것은 김첨지 탓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사회의 부조리 탓이죠. 이 사회의 부조리는 뭐예요? 일제의 억압 때문입니다. 일제. 그러니까 일제 억압이니까 얘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소설은 갈등의 문학인데 그 갈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그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하는 것이고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은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 그렇죠? 혹은 자신이 역마살을 타고났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로 인한 갈등.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 있죠.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에서 개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을 다룬 작품 운수 좋은 날이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내적 갈등. 이렇게 갈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인물 유형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이고 이 일제강점기 하에서 하층민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 구조로 인해서. 왜냐하면 일제의 수탈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이런 인물 유형을 뭐라고 그래요? 그 시대에 나타날 만한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김첨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하층민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방금 말한 평면적 인물은 뭐냐면 작품 안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평면적 인물이죠.
선인이었는데 끝까지 선인이다. 그러면 평면적 인물. 악인이었는데 끝까지 악인이다. 그러면 평면적 인물이고요. 그럼 평면적 인물의 반대는 뭐예요? 개성적 인물 혹은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죠. 인물 그 어떤 작품 안에서 인물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고 합시다. 그러면 또 전형적 인물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다시 개성적 인물이 될 거예요. 그 시대에 나오기 힘든 인물, 개성적 인물이죠. 예를 들면 홍길동 전에 홍길동은 개성적 인물인 거죠. 당시는 조선 후기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홍길동은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으니까 개성적 인물이구나. 이 정도 알고 갑시다. 그래서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에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70쪽 이하죠. 그 다음에 사실주의 소설이 뭘 말하냐? 당대 있을 만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럼 사실주의 소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하층민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누구나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렸어.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실주의 소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왜 반어적이요?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잖아요. 사실은 부인이 사망한 운수가 나쁜 날이니까요. 비극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교재에 문제 1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네요. 1번 순행적 구성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순행적 구성이란 말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우리는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시간의 흐름에 역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역순행적 구성. 다른 말로 역전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소설은 순행적 구성인가요? 역순행적 구성인가요? 아까 나달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가는 지금 현재 가는 현재 김첨지가 아침에 일찍 일을 나왔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벌써 새벽 대바람부터 80전을 벌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인데 나달락은 어제 이전부터 달포 전까지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달포 전에 부인이 조밥을 먹다 체해가지고 한 열흘 동안 누워만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A 오라질련 하면서 당대 대화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얘는 그냥 회상이 아니고 뭐예요? 과거의 일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만약에 지난 일을 생각만 했어요. 이런 장면들을 대화 같은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과거 회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런 장면까지 삽입하여 대화까지 삽입하여서 보여주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일을 보여준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서 보여준 것이므로 얘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맞고요. 그 다음 2번 보니까 액자식 구성을 통해 내화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